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태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국도 이제 3월 됐죠. 그래서 3월 되면서 날씨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황사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좋고요. 혹시 보고 계시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날씨가 이제 제가 요 강의를 처음 준비했을 때가 2월 말이었는데, 요 전날 2월 27일 날 무려 날씨가 28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뭐 한여름 날씨였죠. 그래서 그날 제가 골프를 쳤었는데 반팔 입고 치면서도 더워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좀 비가 왔었고 오늘도 조금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서울이랑 거의 날씨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원래 방송이었었잖아요. 원래 제가 첫째 주에 방송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힘스라고 하는 의료정보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영상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진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정보와 관련된 가장 큰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큰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학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뭐 올랜도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있는 도시에서만 열리고요.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고 아시겠지만 샌디에고하고 라스베가스 그렇게 멀지 않아서 비행기 타니까 비행 시간이 한 5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고 힘스에서도 단연 화두는 AI였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각종 진료의 편의성들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이제 요새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손으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환자분들 이렇게 얼굴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느라고 방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환자 진료 보여는데 쉽지 않은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왜 음성 인식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스마트폰도 상관없고 탭도 상관없고 그냥 진료실 컴퓨터도 상관없고 프로그램 켜놓고 그냥 환자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미국 의사들은 보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을 한 명을 뭐 최소 15분에서 뭐 30분 이상씩 이렇게 보니까요. 환자 들어오면 그냥 처음에 일단 뭐 이야기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막 합니다. 뭐 잘 지냈어? 뭐 야 지난주에 뭐 축구는 봤니? 뭐 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고 그리고서 근데 오늘은 왜 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 AI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서로 양방향으로 막 대화하는 것들을 다 캐치를 해서 이게 의사의 말인지 환자의 말인지 당연히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컨텍스트를 다 분석을 해서 그냥 쓸데없는 스몰톡 하는 거면 그냥 다 필요 없다고 날려버리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딱 적는데 심지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환자가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어깨 어느 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 아파요. 뭐 어떻게 할 때 아프세요? 뭐 이런 걸 쭉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딱 정리가 돼요. 환자의 주된 호소는 어깨 통증, 숄더 페인이고 위치는 오른쪽, 뭐 페인의 네이처는 그러니까 페인의 양상은 어떤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계속 환자 진료를 하면서 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 만져보면서 내가 이거 지금 신체 검진을 해보니까 위로는 뭐 60도밖에 안 올라가고 앞으로는 30도밖에 안 오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다 차팅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뭐 50견이 의심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볼 거고요. 일단 엑스레이 결과 나올 때까지 약을 드릴 테니까 약을 드시고 재활 운동을 좀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단에는 룰아웃 그러니까 50견이 의심된다 처방해가지고 처방에는 약 그리고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쫙 들어가서 의사는 한번 쓱 보고 그냥 저장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오도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정밀의학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맞춰서 어떤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그냥 단순한 정밀의학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슈퍼 정밀의학,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음성 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팅을 줄여주는 것들이 정말 온갖
온갖 부스에 다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의 워크로드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막 열심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얼마나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하고 봤더니 네가 평소에 20명밖에 못 보고 20명 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20명 보고 나서 밤에 따로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루에 20명 환자 보면 너무 편하겠다.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하면서 왔었습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내용으로 넘어갈 거고요. 첫 번째 1월 달에 강의는 이제 매년 다이어트 열심히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찌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낙에 우리 몸 자체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는 비상 상황, 이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체중을 늘리게 하고 식욕을 늘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운동은 더 하기 싫어지고 하면서 체중이 다시 찌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단순히 무게가 늘고 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체중을 뺄 때 애초에 처음부터 근육을 유지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게 뭐 단기간 3개월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5년,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방송했던 게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방송이었어서 연휴 때 이제 갑자기 찐 살을 어떻게 빼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실 텐데 명절 음식들 자체가 워낙에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칼로리 섭취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명절이고 쉬는 날이니까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보다는 쉬는 날이니까 조금 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노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뻔한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섭취는 줄이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종류의 다이어트 뭐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탄고지여도 좋고 거꾸로 식사법도 좋고 뭘 하셔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먹는 거는 좀 줄이고 특히나 간식이나 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은 최대한 줄이도록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활동을 늘려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운동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여러 권고안들을 보면 예전에는 최소한 10분 이상은 15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런 거 요새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총 활동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짧게 자주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어떻게든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또 근육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글라이코젠하고 지방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글라이코젠으로 단기간 저장했다가 빨리 태우는 게 지방으로 저장이 완전히 돼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데 글라이코젠도 근육량에 비례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러블리 수지님, 예, 러블리 수지는 네, 요즘에 핫한 그 수지님이신가요? 네, 질문 벌써 하나 주셨는데 아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비만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랜시시라고 하는 이제 의료 잡지에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한 비만의 트렌드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비만 트렌드에 대해서도 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성인 비만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 비만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좀 심각하죠. 그래도 이제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은 정말 운동 많이 시켜요. 많이들 하고 그리고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물론 여기도 이제 사교육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서부터 막 열심히 막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저 러블리 수지님이 그 보여줬던 도치맘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학원 애들을 막 넣어놓고 엄마가 라이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애들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신체 활동 늘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애들마다 스포츠 하나씩 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걸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정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가서 노는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게 문제고, 그게 고스란히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20대 남성 비만율은 이미 이제 50%, 그러니까 반이 비만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하고, 그리고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어렸을 때는 뭐 지방 세포의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건 이제 뭐 더 이상 뭐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음식 자체에 중독이 돼 버리면 성인이 돼서 이제 음식 중독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고민이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네. 하체 비만을 개선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특정 부위의 살을 뺀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지방만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 흡입이 아니고서는 특정한 부위만 살을 뺀다라는 거는 일단 어렵다라는 점 한 가지.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자고 한다면, 하체 비만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가 좀 이렇게 두리두리한 거는요, 비만 중에서는 그래도 건강한 비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뭐 피하 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워낙에 지방이 많은 곳은 피하지방, 피부 밑이고,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쪽들은 대부분 피하지방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여자분들은 싫어하시죠. 이렇게 이제 뭐 좀 이렇게 날렵한 몸매들을 다 원하시니까, 뭐 허벅지 두껍고 이러면 일단 옷 맵시도 잘 안 나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저희 딸도 막 허벅지 굵다고 맨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만을 전문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우리 딸은 막 화를 내죠.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특정한 부위만 뺏는 방법이란 건 사실은 별로 없고, 예, 운동을 통해서 특정 부위의 살을 뺀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거기만 에너지, 뭐 다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다리에 있는 지방만 선택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체 비만 관리는 사실은 그것만 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고, 다른 데가 다 괜찮은데 뭐 허벅지만 조금 지방이 많은 것 같다, 뭐 지방 흡입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또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냐를 알려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연구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영양 연구는 어렵다라고 부제를 달아놨는데, 영양 연구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영양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거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더하기 미세 영양소인 뭐 물,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거기에 뭐 물까지 더해서 이제 6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영양소 하나하나를 떼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재료를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영양 음식 하나하나에 물론 이제 영양소가 어떻게 분포된다라는 것들을 나름 연구를 해서 막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김밥, 참치김밥이 몇 칼로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세상 모든 참치김밥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똑같은 영양소와 똑같은 열량을 가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영양에 대한 연구, 음식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영양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뭘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영양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그냥 환자분이 딱 앞에 왔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오늘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지난 주말에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죠? 24시간 회상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먹은 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지난 24시간 동안 뭐 드셨는지 다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도 안 빼뜨리고 정확하게 적으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별로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억이 어렵고, 또 한 가지,
지난 24시간 동안 먹은 게 내가 평소 먹은 거랑 꼭 같을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평상시에 나의 식단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회상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지만 단점이 많다라는 거고요. 연구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FFQ, 영어를 보시면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그래서 음식 섭취 빈도 조사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퀘스천으로 가는 게 이제 설문지거든요. 물어보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샘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쓰는 이제 설문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첫 번째 게 이제 쌀밥이고, 쌀밥을 거의 안 먹냐, 한 달에 한 번 먹냐, 두세 번 먹냐, 일주일에 한 번 먹냐, 두 번에서 네 번, 또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혹은 하루에 한두 번, 하나, 두 번, 세 번 먹는지, 이렇게 빈도를 물어보고요. 그 옆에 칸에 보면은 한 번 먹을 때 평균 얼마 정도 먹냐 해서, 여기 이제 밥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한 공기 300cc 정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문지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쌀밥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혹은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 같으면 쌀밥은 하루에 한 많이 먹으면 두 번, 한 번 정도 먹으니까 한 두 번 정도라고 체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 번 드실 때 얼마나 드세요? 그럼 저는 보통 한 공기 다 잘 안 먹고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먹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1, 1과 2분의 1, 2가 있으니까 저는 1번 정도에다가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밥 종류에 대해서 뭐 쌀밥, 잡곡밥, 비빔밥, 김밥 이렇게 쫙 있고요. 면 종류에 대해서 라면, 뭐 컵라면, 국수, 칼국수, 짜장면, 짬뽕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물어보는 항목이 무려 112개예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주류까지 쭉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뭐 하나 물어보는데 뭐 몇십 초 이상씩 걸리니까 112개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래도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막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긴 조금 어렵지만 연구용은 이제 이런 걸 물어봐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비만 클리닉에서는 아마 이런 거 다 해보셨을 텐데, 식사 일기를 쓰도록 많이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먹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먹을 때 특히 뭐 집에서 먹었냐, 외식을 했냐, 그리고 먹을 때 뭐 기분은 어땠냐, 몇 시쯤 먹었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식사 일기 노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고, 그 당시에 포만감은 얼마나 느꼈는지 이렇게 쭉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이 적으신 건데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은 굶으셨고 점심은 12시 반에 외식을 하시면서 뭐 한정식, 그래서 한정식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었고, 양은 1인분 먹었고, 포만감은 매우 배부른 5점까지 먹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식으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 또 외식을 해서 횟집에 가서 세트를 먹었다. 그래서 초밥이랑 뭐 이런 것들 쭉 먹었다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포만감은 5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일기를 써오시면, 이걸 이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적어오신 걸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초밥 드셨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초밥 드셨어요? 초밥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몇 피스나 드셨는지 최대한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도록 막 물어봐서 그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이제 아침은 굶었으니까 아침은 0칼로리고, 점심 식사가 한 700칼로리, 저녁 식사가 한 900칼로리 해서 합쳐서 한 1600칼로리 정도 하루에 드셨다라고 이제 나오고, 그거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뭐 광어초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광어초밥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광어초밥은 뭐 한 조각에 뭐 광어는 대충 몇 그램짜리고 밥은 얼마나 들어가니까 이게 칼로리는 얼마고, 뭐그 안에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겠지만, 그거하고 이분이 진짜 드신 거하고 꼭 같다라고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사 일기를 평가하고 영양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영양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 카디오베스쿨라 디지로 가는 게 심혈관계 질환이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마비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너 옛날에 무슨 음식을 주로 먹었었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심장병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기름진 걸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소위 말하는 트랜스팻 이런 거 많이 먹은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이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뭐 트랜스팻을 많이 안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하겠죠. 그러면 역시 트랜스팻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겼었나 보다. 물론 이제 거꾸로 본 거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 다음에 이전에 뭘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억의 빗둘림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내가 뭔가 병에 걸리면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치면 내가 이 암에 도대체 왜 걸렸을까? 옛날에 뭐 담배를 피워서 뭘 잘못 먹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내 먹은 음식들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만 자꾸 더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이 이제 전향적인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을 좀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까 같은 영양 조사를 쭉 해요. 그래서 영양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들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쭉 추적 검사를 계속하는 거죠. 한 5년, 10년 동안 관찰해봤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는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고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들에서는 적게 생기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 코호트 연구, 전향적인 연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병들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정도지 이게 개인 레벨로 들어가면 왜 이런 거죠. 왜 담배가 몸에 안 좋아. 담배 피우면 폐암에 잘 걸려 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99세까지 하루에 두 갑씩 담배 피고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도 잘 걸리고 뭐 중풍도 잘 오고 심혈관계 질환도 잘 오고 훨씬 빨리 죽는 게 더 사실이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른데 특히 영양은 그게 더더군다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소화시켜서 소화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소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똑같은 음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비만 관련돼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했던 이제 강의에서 식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요. 식단 관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량,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특히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음식을 어떤 패턴으로 먹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또는 뭐 간헐적 단식 또는 뭐 음식을 몇 끼를 먹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열량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수다, 에너지 균형이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체중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는 섭취하는 에너지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열량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조리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닭 백숙이죠. 닭을 기본적으로 물에다 넣고 삶는 겁니다. 그거랑 맛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는 저녁 시간이거든요. 8시 24분. 다 이런 거 보면 제가 분명히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이게 이제 쾌락적인 식욕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치킨은 닭에다가 닭을 왼쪽은 그냥 닭을 껍질 잘 정리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삶는 건데 치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사서 드셔보시기만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가루 바르고 튀김옷 입히고 거기다 달걀 해가지고 기름에 튀깁니다. 닭고기에 기본적으로 밀가루, 튀김가루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달걀이 또 더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또 기름까지 들어가죠. 자, 똑같은 닭 100g을 가지고 백숙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부위, 아주 똑같은 부위를 가지고 백숙을 만들어서 먹은 것과
치킨으로 튀겨서 먹은 거 어떤 게 더 칼로리가 높을까요? 네, 당연히 치킨이 훨씬 높습니다. 더하기 그냥 치킨이 아니고 양념치킨, 그 오른쪽에 있는 양념치킨이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양념까지 끼얹습니다. 양념들 대부분 또 달달하잖아요. 거기에 칼로리가 더해집니다. 어떨까요? 열량을 놓고 보면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양념치킨이 가장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다이어트, 우리 이제 식단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음식의 종류,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이 일단적으로 중요해서요. 기본적으로 삶거나 또는 이제 끓이거나 해서 뭔가 한번 걸러내는 것들이 튀기거나 부치거나 하는 것들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 면에 있어서는 튀긴 음식들 거기다가 뭐 소스 끼얹고 한 것들이 더 안 좋다라는 거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우리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샐러드 먹는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희 딸도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좀 전에 저녁을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도 이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을 맛있는 거를 많이 끼얹어서 범벅범벅해서 먹었어요. 물론 다른 거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로 먹는 게 아마도 다이어트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샐러드를 먹는다 하면서 이런 드레싱들을 막 먹으면요, 드레싱을 맛있게 먹는다고 막 쳐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살이 더 또 많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드레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레싱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마요네즈 베이스로 들어간, 여기 보면 뭐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칼로리가 조금 더 높고요. 뭐 요거트 베이스, 뭐 올리브 오일 베이스, 또 뭐 이런 그런 드레싱들은 좀 칼로리가 적은 편이니까 가급적 드레싱을 안 하고 그냥 생야채를 드실 수 있으면 훨씬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게 어려우시다고 하면 드레싱을 뿌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칼로리가 적은 드레싱을 뿌린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냐 안 먹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을 어떻게 조리한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특정한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을 덧뿌려 먹느냐, 곁들여 먹느냐, 함께 먹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체중 관리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성에 대해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각각의 그램당 칼로리 아마 배우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그램당 칼로리가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 4칼로리, 지방이 9칼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지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위 그램, 단위 중량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양을 먹는다고 하면 지방이 칼로리가 가장 높으니까 지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왜 아까도 이제 튀기면, 그러니까 기름이 입혀지면 칼로리가 확 늘어나니까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 또는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예전에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고 잘 안 움직이면서 에너지는 적게 쓰니까 남아도는 에너지가 결국 지방으로 축적돼서 지방이 늘어나고 그게 곧 체중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 중에 있는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 쉽게 당으로, 포도당 또는 뭐 단당류 혹은 이당류로 분해가 잘 돼서 금방 흡수가 되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탄수화물 중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우리 몸은 언제나 뭔가를 좀 이렇게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너무 심하게 올랐으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용을 하겠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인슐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방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당을 막 태워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단시간에 갑자기. 당을 무언가로 저장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일부 저장이 되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당이 있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지방으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확 늘어나면 이 혈당들이 쭉 잡혀서 지방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뭘 먹었어요. 처음에 당이 확 올라서 에너지가 엄청 많은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지나에 갑자기 에너지가 훅 떨어지면서 다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우리 혈액 중에서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좀 전에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때 물론 잘 참으면 안 먹고 잘 참으면 다시 에너지를 꺼내 씁니다. 지방에서도 꺼내 쓰고 글라이코젠에서 꺼내 쓰고 하니까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먹죠. 혈당이 쭉 올라가서 인슐린이 훅 분비돼서 다시 당이 떨어지고 나는데 그 이후에 오는 허기를 못 견디고 또 먹으니까 이중으로 먹어서 또 살이 더 찐다 라는 것들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새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대 영양소로 보면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늘릴 거냐? 근데 지방이 고칼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늘리는 건 사실 그다지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왜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한참 유행했었어요. 2018년도, 17년도 이때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했었었고 그때 이제 TV에서 한번 이 식단을 소개하면서 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막 버터만 먹고 막 삼겹살 먹고 막 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체중이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단기간에 잘 빠지는데 장기간 그렇게 고지방식을 먹었을 때 과연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을 거냐? 심장병 안 걸린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뭐 저희 비만학회, 가정의학회 이제 여러 학회들에서 저탄고지 식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었었고요. 요즘엔 그렇게까지 심하게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되 지방을 너무 늘리는 건 권하지는 않고 가급적 단백질을 좀 늘리는 것들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우리 보통 이제 식물성 단백질, 뭐 동물성 단백질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방도 이제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불포화지방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생선에 있는 뭐 닭가, 그러니까 여러 체인이 여러 개가 있는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뭐 올리브나 아보카도 이런 데 있는 또는 이제 뭐 단가의 불포화지방산들이 몸에 좋으니까 지방을 먹는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그리고 단백질을 늘린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들,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의 섭취가 과도하게 되면 또 뭐 암이나 또 심혈관계 질환이 더 늘어난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더라도 그거에 보응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늘릴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체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식물성 단백질로 늘리면 게 좋고 동물성 단백질을 늘리더라도 붉은 살코기들, 그러니까 뭐 소고기나 양고기나 뭐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는 흰살, 그러니까 뭐 생선 종류나 그리고 또는 뭐 가금류, 닭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늘리더라도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 트랜스팻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불포화지방을 좀 먹는 쪽으로 바꾸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이 가공식품이죠. 근데 사실 이제 가공식품 너무 편하죠. 저희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이제 무슨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갔고 제가 혼자 저희 애들 셋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막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고등학생이어서 심지어 도시락을 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의 무기 트레이더 조에 가서 지금 냉동 볶음밥을 잔뜩 사왔습니다. 주르륵 볶아서 그냥 싸주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손쉽게 조리가 가능한 냉동식품들이 다 대부분 이런 이제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해서 초가공식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 약자로 이제 UPF라고 부르는데요. 정의가 약간
약간 불분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과연 초가공식품이냐라는 것들이 정의가 좀 불분명한데, 그래서 요새 이제 학자들이 막 정의들을 만들어가고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노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검색 엔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잘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이 음식이 어느 정도의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에 가까우냐, 이제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울트라 프로세스에 가까운 음식들은 좀 피하고, 가급적이면 정제가 덜 되고 조금 더 거친 음식들을 먹으라고 많이 권유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공식품, 특히 울트라 프로세스 초가공식품일수록 대부분 맛있어요. 또 중독성이 엄청 강하고 건강에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될 음식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뭐 아이스크림도 사실은 대부분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나왔던 질문들을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 것 같네요. 네. 이게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이제 PD님들이 이거를 막 다 해가지고 앞에다가 척척척척 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데, 네. 네. 송하연님이 주신 질문이신데요. 30대 중반이고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어서 걱정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식사 후 자주 피로감을 느끼신다는데,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체중 줄일 때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강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만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를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비만의 진단 기준상에 이제 BMI가 아마도 25가 넘으면 일단 진단 기준상의 비만인 가능성은 높죠. 근데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단순히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지방이 중요하다. 특히 체지방이 과도하거나 또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문제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송하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만의 합병증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흔하게 오는 합병증들이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 혈당이 올라서 뭐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되는 거, 또 이제 콜레스테롤 오르면서 고지혈증 또는 이제 이상지질혈증이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기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게가 많이 걸리니까 허리, 척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뭐 무릎 관절염, 발목 관절염 이런 거 잘 생기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면서 뭐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각종 암들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생긴다고 잘 알려져 있고, 뭐 지방간 또는 뭐 잘 때 심하게 코를 고는 뭐 수면 무호흡 등등 이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비만 정도가 심하면, 그러니까 보통 BMI 기준으로 30 이상이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요법과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뭐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나중에 비온 뒤에 보면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요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한 아재님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체중도 그렇고 BMI가 30 넘는다고 하셨네요. 비만과 고혈압이 서로 영향을 주느냐? 네. 비만이 고혈압의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생기는 고혈압이 제일 많죠. 그 외에 이제 뭐 혈관이 좁아지면서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어서 혈압이 막 올라가서 그 종양만 없앴더니 혈압이 딱 떨어진다거나, 이런 2차적인 고혈압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한 이유 없이 타고난 체질상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비만은 잘 알려져 있는 고혈압의 주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하실 때 물론 이제 혈압약들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요새는 약만 잘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 편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살 빼라고 열심히 영양 상담하고 운동 상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소위 말하는 수가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따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원과 선생님들이 그걸 열심히 말씀하기가 너무 어렵죠. 환자도 막 70, 80명씩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말로 다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약만 잘 먹어도 되니까 약이나 잘 드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대부분 뭐 운동하셔야 되고 싱겁게 먹고 살 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혈압과 비만은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약이나 보조제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보셨는데요. 약물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비욘디에서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위고비가 출시가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쓰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위고비부터는 예전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은 약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도 뭐 중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젯바운드라고 하는 약은 좀 더 효과가 좋고, 현재 이제 또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약효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가짜 약에 비해서 막 한 20%씩 체중이 빠지고, 최근에는 막 25%, 30%까지 빠지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막 40%, 50% 체중이 빠진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그 정도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을 쓰다가 끊으면 대부분 요요가 와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서, 게다가 약값들이 우리나라 특히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고가의 약들이거든요. 그 약을 그럼 평생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쓸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특히 이제 의학계에서는 비만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으로 정의를 하고, 평생 관리, 특히 약물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수하던 때 30년 전에, 32년 전에 몸무게가 84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 64kg거든요. 한 20kg 뺀 거죠.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뺐을 때가 뭐 62kg까지 뺐었고, 중간에 조금 늘었을 때 한 67, 8kg까지 갔었지만, 그 사이 한 65kg 전후를 계속 잘 유지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매우 드문 사람이고, 5%, 10%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창 빼든 뭐 조금 빼든 대부분 다시 찌고, 그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원래 체중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고로 많이 뺐을 때보다는 찐 상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쓸 때, 약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약을 쓸 때에는 그런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의사랑 상의하고 약을 쓰시는 게 좋고요. 보조제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들 뭐 가르시니아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약의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저런 이제 보조제, 건강기능식품들의 효과는 뭐 10, 20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야, 난 이거 먹고 살 10kg 뺐어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고, 가격이 또 싸냐 하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잘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왜 배만나와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 해주셨어요. 네. 떡볶이, 라면, 짬뽕, 우동, 냉면을 많이 먹는다.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줄이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네, 어려워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네, 떡볶이, 라면, 짬뽕, 우동, 냉면. 소위 말하는 탄수화물 많은 음식들이죠.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밀가루 베이스가 많고, 밀가루가 대표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 상으로 봤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의 축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저 음식들은 사실은 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체할 음식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런 이제 뭐 밀가루 베이스의 국수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들이 스파게티면은 조금 이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서 혈당이 그렇게까지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르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뭐 메밀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지만 정말 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그런 대체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만 치료, 비만 관리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카보하이드레트,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당뇨 환자분들한테 종종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몸에다가 센서를 하나 조그맣게 붙여놓고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놓으면 내 혈당을 거의 한 10분 정도의 딜레이를 두고서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딜레이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 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서 당이 많이 올라갈수록 뭐 혈당 자체에도 당연히 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로 봤을 때 체중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보시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음식 조절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반백의 품격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서부터는 마지막 강의하고 나서 그리고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인데요.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먹어야 될 음식 얘기하면 슈퍼푸드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녹색 채소들, 그래서 뭐 이제 샐러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베리들, 여기 이제 뭐 블루베리, 또 뭐 라스베리, 뭐 스트로베리, 이런 각종 베리들이 당연히 좋다고 돼 있고, 연어, 미국 오니까 연어가 정말 싸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다 연어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큰 딸은 자기는 미국 가서 딴 거 다 필요 없다, 연어 이것만 보고 오겠다고 했을 정도로 연어가 한국에 비해서 참 싸서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연어도 슈퍼푸드에 들어가고요. 요거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그릭 요거트가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고, 뭐 녹차, 자몽, 아보카도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보카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2주 전쯤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UC 샌디에고의 교환 교수로 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쭉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초청 연사도 좀 불러서 강의 듣고 하는데, 아보카도만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 한 번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보카도는 한 번쯤 소개할 만해서, 그리고 여기 오니까 멕시코에서 아보카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의 이 기후 자체가 아보카도가 굉장히 잘 자라는, 비교적 잘 자라는 지형이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분들 중에서도 뒷마당이 이렇게 넓고 거기에 막 아보카도가 막 주렁주렁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못 따가지고 막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아보카도가 좀 흔한데요. 이 아보카도가 일단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풍부하고 에너지의 덴서티가 낮아요. 이제 아까 열량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결국 열량이 높은 게 문제인데, 이 열량이 높은 음식들 중에서도 특히 부피는 크지 않으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제일 나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먹었을 때 포만감은 별로 없는데 에너지가 높은, 칼로리가 높은 거니까요. 이제 이 아보카도는 정반대죠. 먹었을 때 에너지, 열량은 별로 없으면서 포만감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되게 많고, 지방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뭐 심혈관계 건강에 있어서나 체중 관리에 있어서나 또는 뭐 인지 기능 관련해서, 그리고 이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세균들을, 그러니까 장내의 세균들을 더 많이 자라게 해서 장 건강을 좋아지게 한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관찰적인 연구이기는 한데요. 아보카도를 잘 안 먹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먹는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아보카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무게가 훨씬 더, 이제 별표가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아보카도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좀 체중이 낮은 경향이 있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있고, 그리고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에 이 아보카도가 항산화 물질들이 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반 개 먹었을 때, 그리고 하나를 다 먹었을 때 1시간 후, 3시간 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이제 세로축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베이스라인 주황색은 다 비슷하지만 아보카도를 많이 먹은 군일수록 이 혈액순환 정도가 훨씬 더 좋더라. 이제 이런 논문들도 좀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에다가 아보카도 한 조각을 올려서 먹으면 햄버거가 사실 이제 먹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높은데 아보카도를 올려 먹으면 그런 나쁜 스트레스들도 훨씬 더 줄어들더라. 이제 이런 보고들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아보카도 먹기가 쉽지 않으신데 아보카도 드실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후에 저희 집에서 열심히 아보카도 많이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고 과카몰리도 열심히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나왔던 것들 쭉 보고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반백의 풍경님께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발목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발목이나 허리, 무릎 이런 데들이 손상이 오거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들을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뭐 뛴다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걷기, 특히 걸을 때에도 신발 소위 말해서 깔창이 되게 좋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 발목이나 발 뒤꿈치 이런 데 무리가 안 가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그래서 초기에는 운동보다는 식사 조절을 먼저 해서 체중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라고까지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도 조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블루바틀, 예, 블루바틀 커피 정말 좋아합니다. 네, 블루바틀님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과식한다. 예,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식들, 네, 그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고요. 저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급성기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없던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생기면요, 대부분 초기에는, 그러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입맛이 없어져요. 먹기 잘 안 먹게 되고 오히려 체중이 좀 빠집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면 반대작용이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면 식욕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컴포트, 뇌에 안식을 주고 뇌에 기쁨을 주는 음식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잘 알려져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쉽지 않죠. 뭐 뻔한 얘기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이 돼 가지고요. 아, 나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단계 땡겨. 이게 약간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면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 그래서 난 스트레스가 받으면 단 걸 먹어.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단 거 먹는 거 말고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으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왔을 때 단 거가 딱 땡기면, 예를 들어서 뭐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있다가 고무줄을 탁 땡겼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받아서 단 게 땡기면 얼음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다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받아서 단 게 땡기면 일단 밖에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자극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좀 시도해서 대부분 이게 이제 커플링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커플링이 된 것들을 언커플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탈동조화 시켜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단 거를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요가 있어서 감량류 유지가 안 되신 지영 김님께서 주셨는데요. 위고비가 효과가 있을 거냐? 예, 맞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제 뭐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위고비도 끊으면 또 요요가 온다라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고요. 다이어트 수현집밥님께서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 3끼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씩 4끼, 5끼 먹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푸드 프리퀀시, 얼마나 음식을 자주 먹는 것들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성인은 조금 연구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요. 어린아이들, 청소년기에서는 자주 먹는 게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이제 저거보다는 조금 이제 단순한 횟수보다는 왜 이제 음식 먹는 패턴에 대한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헐적 단식 혹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처럼 음식을 안 먹는 시간대가 길어지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음식을 막 4번에서 6번 먹는데 공복 시간을 16시간 유지하기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주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음식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단기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하루에 2끼 금식을 16시간씩 쭉 하는 거를 평생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따져보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나눠서 먹느냐 보다는 총 칼로리가 중요하고 여러 번 먹다 보면 아무래도 칼로리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씩 칼로리를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여러 번 드시는 것보다는 작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영김님께서 가르시냐는 간독성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원인이 붙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간 독성이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시니아를 섭취할 때는 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여기까지 받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고 하면 일단 이제 어떤 음식을 특정한 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영양 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그렇게 말하기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황금 식단이라는 건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체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총 열량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닭을 먹더라도 백숙으로 먹느냐 치킨으로 먹느냐 양념치킨으로 먹느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리 방법에 신경 쓰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샐러드를 드시더라도 드레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식단의 조성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미치는 영향 특히 단순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 말씀드렸고 지방은 워낙에 자체가 고칼로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좀 줄여주고 단백질은 늘리는데 단백질을 늘리더라도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체중 관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에